J.R.R. 톨킨 좋아하고, 네네. 그쵸? 판타지 소설 좋아하고 뭐 이짐에도 당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다 겪을 수 있어요, 사람이. 네네네. 그쵸? 네. 근데 그 와중에 공부를 왜 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네. 이것도 약간 흔히 말하는 주입이 돼서 제 머릿속에 체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 아버지 말이 나오는데 네. 저가 태어나자마자 너는 서울대를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한테 아직 응애하는데 서울대다. 서울대다. 너는 그때는 의사가 아니고 아버지는 서울대에 대한 일종의 환상, 그다음에 권력에 대한 환상, 정치 욕심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검사 판사를 좀 해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쭉 왜냐 아버지 나이가 77세시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뭐 늦둥이였어요? 그때 늦둥이 아니고 결혼 늦게 했고 나도 결혼 안 했죠. 아직 안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조금 주입이 된 건데 그거 더하기 나중에는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진짜요? 네, 공부가 재밌어요. 나중에 가면 재밌어져요. 왜냐하면 영어를 하면 내가 이 문장을 슈르륵 읽어가지고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 자체의 쾌감을 느끼고요. 수학을 하면 내가 못 풀던 거에 차라락 풀고 눈 감으면 뭔가 이렇게 생렬이 막 떠오르고 머릿속에 뱅뱅뱅뱅 굴러다니고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 다음에 과학을 하면 과학을 내 식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푸는 것 자체가 엄청난 쾌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100%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성적 쾌감, 식욕적 쾌감 말고도 한 단계 더 나은 쾌감이 뭐냐면 지적 쾌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종교적 쾌감. 한 단계 더 나가면 영적 쾌감이라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 게 근데 내 생각이 하여튼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그때 느낀 건 흔히 말하는 지적 쾌감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못 풀었던 것 하나 풀어나오면 되게 거기서 큰 기쁨을 느끼고 그런데 이거는 그건 있어요. 그게 왜 생긴 거예요, 같아요? 그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있잖아.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 일반인들한테 퍼즐 문제 이렇게 주잖아요. 물론 그런 거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몸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있죠. 퍼즐을 풀면 어때요? 좋아하죠. 되게 쾌감이 크죠. 그쵸. 신나죠. 신나다. 못 풀던 퍼즐 풀던 거. 그쵸. 맞추고 싶죠. 근데 그게 공부에 어느 정도 대입된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느낄 때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4점을 지나야 그 세컨드 윈드가 온다. 그게 너무 힘들어. 그거는 강요된 거야. 그거는 거기까지 강요된 거야. 그거는 막 해가지고 너 공부해야 돼. 아니면 맨날 꿀밤 막 좀 발로 차고. 하여튼 아버지가 강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몇 살 때까지 강요를 당하셨어요? 지금도 강요하는데. 진짜요? 지금 결혼하라고. 지금 결혼하라고 강요하는데 부모님의 구속박을 평생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참 안 된 일이지만.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마 부모님이 어느 정도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한 쾌감, 그 다음에 내가 그 점수란 게 있잖아. 점수란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는 공부를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MMORPG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험치를 쌓으면 레벨이 올라가고 그게 뭔가 이렇게 숫자로 딱딱딱 찍히잖아. 지금 인생도 저는 인생 자체가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게임 프로그램 시나리오 작가가 원래 장래 희망이었으니까. 그래서 공부도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종의 내가 성적을 이렇게 해서 요만큼 올리면 나는 레벨 몇. 그냥 저를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풀고 이만큼 되고 이러면 익스피리언스,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내 레벨이 올라간다. 문제는 게임 노가다 한 것처럼 레벨이 선행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 레벨이 아주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죠,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는 한 단계 올라가면 되게 어렵지만요. 한 단계 그게 넘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쾌감도 되게 커요. 학부모한테 과외할 때 돈 많이 받으려면 한 3, 40등짜리를 과외를 해라. 잘하는 애들 말고 잘하는 3, 40등. 잘하는 애들은 부모가 보이는 성과가 없으니까 힘들어. 왜냐면 그 레벨 올리려면 너무 힘들어 그게. 그런데 3, 40등에서 10등 올리는 거 되게 쉽거든. 3, 40등에서 20등에서 10등 요 정도로 거기까지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게 게임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
점점 게임 하면 할수록 레벨 50에서 51 리니지 같은 거 맞나? 그렇죠. 리니지 옛날에 맞죠. 예, 그거 포세이돈인가 뭐 그 사람 네네네. 한 번씩 뭐 48에서 최초 49 찍고 막 네네네. 이러면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도 그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레벨 가면 그 보이죠. 이게 샥 펼쳐져 보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제가 재수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원하는 대학도 가긴 갔는데 아버지가 처음에 어디 갔어요? 서울대 갔어요? 네, 서울대 갔죠. 무슨 과요? 서울대 자연과학부 갔습니다. 서울대 자연과학부 갔고 재수해서 서울대 의대 간 건데 원래 자연과학부 가서 컴퓨터 쪽으로 들어가서 제가 게임 회사 차리고 싶은 게 그때는 희망이었는데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딱 그때 오더니 조금 뭐 아니 서울대 자연과학부 갈 정도였는데 아버지가 너 이번엔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분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대학교 가기 창피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끝나고 저는 그래도 돈의 수석은 한 줄 알았어. 돈의 수석은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 점수가 다 이렇게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타입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때도 1번 틀렸어요. 수학. 왜냐면 보통 수학이 1번이 제일 쉽죠. 1번이 제일 쉽죠. 1번이 제일 쉽고 뒤로 가면 이제 주관식이 두 문제 있는데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어렵죠. 그래서 1번은 보통은 첫 페이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손 묶어 이렇게 보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턱으로 탁 한 다음에 1번부터 10번까지 암산을 일단 풀어요. 연습을 할 때. 아니 실제 수능에서도. 실전에서도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냥 딱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3번 해가지고 했는데 막판 가니까 조금 떨리니까 좀 막판에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 그때 당시 1번은 또 틀렸죠. 그 다음에도 1번 틀렸을 거예요. 1번이 보통 막 집합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집합 나오고 그냥 거의 덧셈 뺀셈 수준이 나오지. 그래서 워낙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내보내면 안 되겠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런가? 아이고 사람인데요. 뭐 의사 수술만 실수 안 하면 되지. 내보내도 됩니다. 네네. 초등학교 때 공부량이 얼만큼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도요. 그때도 집에서 공부 욕심이 많아서 이때는 아직 공부의 재미를 모를 때죠. 독서의 재미를 알 때죠. 독서요. 독서의 재미가 있었어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새는 책을 거의 안 읽거든요. 그때 살아서 읽는 책 그때 다 읽었어요. 그냥 어떻게 막말로 해가지고 그냥 저희는 과학책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옛날에 그 아줌마들이 이렇게 발품 타면서 전집 같은 거 파는 거 그거 있잖아. 강릉에 있었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도 그때 있었는데 그 전집 같은 거 파는 타임지 같은 거, 라이프지 같은 거 준단 말이야. 되게 어려운 책들. 타임이요? 타임이 라이프에서 나온 과학 전집이나 아니면 무슨 그 소설 같은 것들 전집 같은 거 있어요. 단편집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뻥안 치고 초등학교 때 몇천 권 읽은 것 같아. 4, 5학년 때까지. 하루 종일 책만 읽었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특히 그럼 뭐 안 놀고? 안 놀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애들이랑 못 놀겠어요. 뭐 공차고 이런 것도 못 하겠어요? 삼형제거든요. 그때 삼형제끼리 놀았어. 그리고 놀 때는 초등학교 그 체육 시간 때 주로 놀고 어거지로 억지로 시키잖아. 스카이까진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어거지로 스카이 연고대까진 된다. 근데 엄마가 옆에서는 탁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3%를 말하는 거예요. 평균 머리를 가진 애가 3%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위 3%가 이제 서울대 연고대까지 연고대까지가 3%. 네네. 거기까지는 평균 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이 과외시키고 좋은 선생님 막 돌리고 그리고 옆에서 대신 그건 있어요. 양쪽 부모님이 일을 하면 안 되고 엄마나 아빠나 하나가 옆에서 케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케어를 해요? 엄마가 붙어서 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감시를 좀 해야 돼요. 감시를 해야 해요. 감시줄을 놓잖아. 그러면 동생을 보면 뭐 동생은 뭐 감시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걔가 솔직히 말하면 머리는 저보다 훨씬 좋아요. 머리는 훨씬 좋아요. 그게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짐에 당한 이후로 머리가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그런 걸 당하면 머리가 나빠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는 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머리통을 엄청나게 많이 맞았거든요. 네네. 미안해. 의사가 이런 소리 하니까 좀 미안한데 아니요, 머리통을 하루에 네. 그냥 100대씩은 쳐맞았대. 네. 맨날 맞고 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호르몬적 변화인가 멘탈에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메모라이징 센스가 훨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억력 있죠. 네. 확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제가 제일 자신이 있었던 게 원래 기억력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웬만하면 한 번 보면 다 외웠어. 한 번 보면 다 외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 원래는 딱 1, 2, 3 하면 교과서 다 어느 정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네. 내 양이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도 1, 2, 3 하는데 안 들어가. 그 다음부터 1, 2, 3, 4, 5, 6, 7, 8, 9, 10 막 그래도 안 들어가요. 머리가 갑자기 그때부터 확 나빠지고요. 네. 동생은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근데 공부를 하기 되게 싫어했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노력파로 바꿨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서울대 뭐 나오고 그랬는데도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네. 친구들이 저를 고등학교 때도 다른 의미로 되게 많이 놀렸어요. 어떻게요? 머리 되게 나쁘다고. 고등학교 때? 네, 물론 뭐 전교 2등만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고등학교로 아까 그 대기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에서 머리 나쁘다고 놀렸다고요? 네, 머리 나쁘다고 놀렸어요. 서울대 갔는데? 의대 갔는데? 네, 머리 나쁘다고 놀렸어요. 왜요? 너 정도 공부하면 나도 갈 수 있겠다는 소리 항상 들었어요. 너 정도 공부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강요로 시작된 그게 목표가 네. 결국은 내 목표로 변질이 됐어요. 그 목표가 원래는 쥐어라 이렇게 줬었는데 네네.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쥐고 놓치기 싫어지는 거죠. 네, 그거 더하기. 네. 그 다음에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게 할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아이덴티티나 프라이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때까지 뭐냐? 그나마 공부잖아. 맞죠? 근데 공부 잘한 거를 놓칠 수가 없죠. 이걸 놓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나싱이니까. 맞죠? 하기 싫어도. 그런 게 믹싱이 되면서 네. 결국은 그렇게 목표가 되면서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공부하면서 네. 포기라든지 이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했겠네요. 포기 따윈 생각 안 했죠. 그냥 네. 내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래도 포기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상위권 같은 경우는요. 네. 조금만 정신줄 넣어도요 성적이 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조가 네. 수면 위에 떨고 발버둥 막 치는 거 있죠. 네. 이거 처음에 우아해 보이고 되게 쉬워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 네. 밑에서 발버둥 엄청 치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 이게 발버둥 탁 놓쳐버리잖아요. 네. 훅 가라앉아요. 그렇구나. 그 안에 경쟁이 너무 종이 한 장 차이. 동의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100m 11초까지는 쉽다. 네. 11초까지는 쉽다. 그리고 아까 왜냐면 서울의대나 이런 걸 가려면 항상 얘기하는 게 타고난 게 있어야 된다. 네. 근데 타고난 게 있는 게 뭐냐? 네. 타고난 게 있는 게 머리는 반드시 아니다. 뭔가 0.1% 안에 들어야 된다. 뭔가가 예를 들면 강박증이 0.1% 안에 든다든지 승부욕이 0.1% 안에 든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0.1% 안에 든다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기본 3%에 아까 얘기하셨든지 네네. 모든 평범한 사람은 3% 안까진 갈 수 있다. 네네. 근데 거기서 서울대 의대 0.1%를 가려면 여기 플러스 0.1%인 무엇인가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0.1%가 공부 양이었어요. 공부 양이라고 하니까 와닿지 않거든요. 그 공부 양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공부 양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희 학교가 그런 건 있었어요. 대표적인 암기 과목이라고 하면 사탐. 네, 사탐. 사탐을 예를 들어서 국사 부분이다. 네네네. 그럼 국사책 한 권을 다 외웠어요? 거진 다 외웠죠. 네. 솔직히 말해서 의대 와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루 양이야. 국사는? 네, 국사는 하루 양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하루 양이야. 의대에서는 하루 그냥 과목 그냥 무슨 블럭 하나 정도도 안 돼요, 그거. 진짜요? 네. 당군 할아버지부터 네네네. 다 해도 연도 다 외우고 그것만 외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서브 사이드로 해가지고 왜 정치학적 의미가 뭐가 있고 얘는 왜 이래서 이런지 그때 당시에 인구학적 분포부터 해가지고 다른 거 다 외워야 돼요. 국사를 그 정도까지 외운다고? 이거를 다 외우고 이 모든 근데 그건 알아야 돼. 이거를 다 외우려면 이것만 외워서는 이거 절대 다 못 외워. 그거 어떻게 외워야 돼요?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청동기 시대가 발견한 거는 청동기 시대가 뭐 서부 메소포타미아 뭐 히타이트 문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돼서 그때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거를 모두 이해하고 외워야지 국사책이 외워져요. 그렇게 흔히 말하는 역사, 드라마를 보듯이 알아야지 그게 외워지는 거지. 흔히 말하는 진짜로 머리 좋은 사람은 아무 뜻도 모르고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글씨를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외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방 잊어버리고 결국은 국사 있는 교과서 말고 그 페리페리라고 하죠. 그 주변의 부산물이라든지 백그라운드라든지 모든 거를 통합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거 2배는 알아야지 국사 교과서를 전부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과목을 그렇게 공부했어요. 전 과목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수학이라 그러면 수학에 대한 것도 배경까지 다 공부했어요? 네. 수학에 대한 경우는 흔히 말하는 수학은 보통 어떻게 공부? 저희 때는 어떻게 보면요. 정석책 실력 정석 있잖아요. 그거를 그 반복을 기본적으로 기본 도서라고 그러죠. 기본서라고 하는 수학 정석을 듣고 정석. 문제지를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정석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정석 문제가 몇 번에 몇 페이지 정도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되고 정석을 암산으로 실력 정석을 암산으로 풀어야 돼. 그냥 정석 말고 실력 정석이요? 실력 정석. 그냥 정석이 있고 실력 정석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실력 정석은 수투하는 애들이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냥 정석은 이제 공통 수학이랑 수원 정도까지.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수원, 수투인데 그 일반 정석이 있고요. 실력 정석이 또 따로 있어요. 조그맣고 심화반용이죠. 심화용 실력 정석이 또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암산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게 책이 때가 엄청 묻어가지고요. 나중에는 완전 여기가 시꺼매져 있어요. 저는 지판만 시꺼맸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 표지가 떨어져서 하나 새로 사야 돼.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해야 되고 그거를 어느 정도 하냐면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풀어야 돼요. 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서 계산도 거의 웬만하면 암산을 해야 돼요. 암산을 할 정도는 돼야 되는 상태가 돼야 되고 과탐도 과학 그 안의 내용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무슨 거미줄처럼 이어지듯 그 연관관계를 주르륵 알아야 돼. 그래야지 어느 정도 여유분의 실력이 돼서 그 쉬운 수능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실수 안 하고. 수능보다 더 한다. 공부를. 그거 곱하기 내용이 있는 거 곱하기 4배 5배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재공부 방법이에요. 재공부 방법이에요. 아마 다른 그 문제자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출제 경향인지 파악하고 그런 거를 어떤 문제의 추이를 파악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위 0.1%가 되려면 그런 거 중요 안 해요. 각 과목의 웬만한 선생님보다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지 흔히 말하는 선생님이랑 거의 다이다이 뜰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각 과목마다. 고3이라면 선생님이랑 다이다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느 정도 아주 초상위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돼야지 하는 거지 출제 경향 이런 식으로 하면 0.1%가 되기가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뭐가 나오든 상관없고 뭐가 하든 실수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정도를 준비 안 하면 남 실력이 반의 반도 안 나왔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강박적으로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했던 건 있어요. 근데 양이 진짜 많았어요. 여기 되게 많이 멍들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완전 구닥다리 방법이에요. 저는. 졸리면 꼬집으면서. 꼬집고 그리고 그거 있죠. 쉬는 시간마다 수도가 가기. 왜요? 머리 담그잖아. 머리 담그기. 졸려서. 쉬는 시간에 이거 머리 이렇게 담가서 잠 깬 다음에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새벽 1시나 2시나 졸리면 책상에 머리 박기. 그냥 이렇게 빵빵빵빵 그거. 그 다음에 태풍이 오나 눈이 오나 태풍 옛날에 우리 때 매미인가 뭔가 하나 왔었는데 그때도 학교 가서 공부했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 그 친구는 권투 좋아하는 친구랑 둘이 가가지고 친구는 권투 연습하고 난 옆에서 공부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거를 만들어준 게 뭐지? 나중에 가면 스스로 그 쾌감에 빠져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또라이, 그러니까 아웃사이더가 좀 있거든. 아웃사이더 정신이. 남들과 다르다. 난 요만큼 한다. 그거 약간 자아도취되는 게 살짝 있었어요. 그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상한데,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이상한데 남들보다 난 공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한다. 그 스스로의 나는 난 존나 멋있구나. 나르시즘. 나 약간 그런데 나르시즘을 느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긍정적인 나르시즘이에요. 이런 때는 좋은 쪽으로 승화가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거를 즐겼어요. 고통받는 걸. 그거를 멋있다고 생각해요. 네, 멋있다고 생각. 그거를 멋있다고 해줘야겠구나. 그게 바로 또라이 정신 그런 거를 흔히 그 스스로 즐겼어요. 너 또라이다? 너 머리 나쁘다? 그러면 나 머리 나빠. 나는 노력으로 극복할 거야. 두고 봐라 얘들아.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흔히 말하는 우리 심사위원장님 뭐 방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절대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좀 후회되는 거 있어요. 왜요? 조금 더 잘 걸. 조금 더 잤으면 뭐가 어떨래? 그 조금 머리가 좀 항상 시험 볼 때도 머리가 깨있던 적이 없어. 문제 이렇게 풀어. 머리가 막을 때가 별로 없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머리가 흐리멍텅한 상태에서도 만점을 받을 수 있게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공부 방식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1시간 정도 조금 잠을 잤으면 조금 더 오히려 좀 머리도 잘 돌아가고 조금 넓은 시야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랬어요. 그냥 이래 시야가 좁아가지고 돌지 성격이 좀 그런 타입이긴 해요. 지금도 시야가 좀 좁은 편입니다. 생긴 거랑 비슷하게. 그 애한테 애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좀 응원을 해줘야겠구나. 응원을 해주고 멋있다고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멋있다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떤 노력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나요? 아니면 그 시험 성적이 잘 나와서? 결과. 이게 어떻게 결과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결과가 안 나오면 맨날 욕 먹어. 그럼 예를 들어 노력하면 좀 욕을 덜 먹었나요? 아니, 결과야. 진짜요? 결과. 팽팽 놀아도 전교 1등 하면은 칭찬 들었어요?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열심히 하잖아요. 조금 그 차이인데 그게 되게 성적이 바로바로 반영돼요. 저는 그래요. 스스로 셀프 피드백이 되게 엄청나게.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좀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본의아니게 약간 하이해지거든요. 조금 떨어져요. 신기하게. 진짜로? 죽을 똥 살똥 공부하잖아. 정신 잡아 놓고 그럼 또 올라가.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전국 단위죠. 전국 단위죠. 옛날 전교 2등이야 나는. 전교 1등이 한 명 있었어요? 걔는 못 이겨. 걔는 제가 수학에서 이 천재성을 극복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머리가 나빠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딱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게 제가 그 한계성을 걔랑 다른 거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잘 맞거나 비슷한 수준이가 조금 낮거나 그걸 다른 점수는 비슷해. 항상 수학 점수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나쁘다는 게 제가 그런 수학적 재능은 걔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근데 어차피 나중에 다 맞으면 똑같잖아요. 근데 그때 어려웠거든. 왜냐면 그 97년 수능이 1등이 400점 만점 중에 372점이 전국 1등이었고요. 그러니까 수학 모의고사도 그 레벨에 맞춰서 다 나오는구나. 그때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 있었어요. 신기한 거 같아요. 9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요, 수학 만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그거를 극복한 게, 걔는 이미 서울대 공대를 갔어요. 먼저 공대를 갔는데 좋은 성적으로 갔는데 재수할 때 그걸 극복했어요. 어떻게요? 그 수학의 5점을. 어떻게 극복을 했죠? 이게 더 공부해서? 공부는 저는 항상 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선. 그러니까 도노 점수란 게 있어요. 도노 점수란 게 있는데 이게 불교 용어죠. 우리 중학교 때 국사 시간에 도노를 하는 태종과 도노를 하는 선종과 점수를 하는 태종이 있다. 불교에 두 가지 학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도노란 게 있고 점수란 게 있는데 저 같은 스타일은 도노에 가깝습니다. 뭔데요, 도노?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비체계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냥 공부하고 싶은 대로, 뽑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그냥 한껏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체계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막 뒤죽박죽 막 넣다 보면 아래서 머리에서 기계적으로 조립이 됩니다. 근데 수학은 되게 그게 느렸어요.
그 조립이. 왜냐면 수학은 솔직히 말해서 이 과목이 조금 심오하잖아요. 물론 고등학교 수학 별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아니 저 엄청 어렵던데요.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요, 여러분. 근데 경시대 애들은 뭐 그래 그게 또 수학이냐고 고등학교 수학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석을 외울 정도로 했는데도 제가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3년 동안 너무 이렇게만 봤던 거야. 너무 이렇게만.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만 봤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음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음미? 음미. 수학을 음미해야지. 수학을 음미해야지. 수학을 음미해야 돼요, 여러분. 음미할 시간을 하고 있어요. 수학을 다른 과목처럼 공부했던 거예요. 수학은 음미해야 되는데. 원래는 음미해야. 대치동에 있던 버릇이 아직도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가지고 수학을 대치동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려요. 그걸 다 외워버리거든요. 물론 요새 대치동도 그렇다는데 아닌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98년도 대치동은 그랬다. 뭐 하여튼 다 외워버려 그냥 수학을. 그래가지고 나오는 문제 다 맞추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얼마나 많아. 변형. 안 외운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구나. 잘 안 외우고 조금만 변형돼도 잘 못하는 거지. 저는 항상 쫓기듯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 부모님 영향이 있어요. 항상 푸시를 하고 좋은 뭐를 가야 되고 약간 압박된 상황에서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재수하니까 시간이 나대. 왜냐면 제가 재수를 마음 먹은 게 언제 때냐면 시험 보고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재수를 마음 먹었어요. 서울대 자연과학대가 붙었는데 재수를 그때는 붙었을 줄 몰랐는데 애들 성적 나오는 거 보니까 그때는 항상 제가 지금이랑 되게 준비성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성적을 보아하니 만에 하나 재수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 보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먼저 시작하면 남들은 3월 달부터 공부하거든. 수능이 11월 달에 끝나잖아요. 좀 쉬었다가 보통 쉬었다 하죠. 안 쉬었죠. 안 쉬었죠. 안 쉬고 공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수능 본 다음 날부터. 수능 본 다음 날부터 딱 가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뉴스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미안해. 수능 본 다음 날에.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뭐 딱 보니까 재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전처럼 쫓기듯이 할 필요는 없잖아. 맞죠? 쫓기듯이 할 필요는 없잖아. 고3일 때랑 좀 다르게. 다르니까. 이제 시험도 없고 모의고사도 없어. 모의고사가 없죠. 없잖아. 계속 공부만 하면 되죠.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어.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죠. 난 그래가지고 내신이 너무 싫었어. 내 수능에 방해가 돼서. 나는 내신 없어도 공부하는데 왜 자꾸 내신 시험 공부해야 돼?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 왜냐면 나는 내신이 없어도 알아서 공부하고 그게 팔로우에 맞게 공부하는데 자꾸 내신이 와서 방해를 하는 거야. 몇 달씩 뺏어가고. 나는 그냥 전체를 공부하고 싶은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외우래. 그것도 마음에 되게 안 들어. 하여간 내신도 없고 하니까 되게 마음의 여유가 되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그냥 천천히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천천히 공부하기 시작하고 재수학원을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수학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확 생긴 거야. 이제 수학이 두렵지가 않아. 신기하게. 그거를 천천히 씹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동안 뒤죽박죽 돼 있던 게 이게 막 된 거를 슬슬 실타래 푸는 거예요. 퉁퉁퉁 푸니까 이게 수학이 이런 게 점점 여유가 이렇게 싹 보이는 거야. 그 다음부터 수학이 문이 이렇게 쭉 열려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물론 실수가 두렵지. 난 항상 실수가 두려웠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는 원래 수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전 3년 내내 수학을 무진장 많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느는 게 내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한계 위에 한계는 있더라고. 그걸 인생에서 큰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 경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근데 그거 되게 재밌어. 보다 보면 샥 열리면 그냥 문제를 깔아본 듯한 그런 느낌이 돼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피식 웃어줘요. 그러면 1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들고 풀어요, 보통은. 그거 더 어려운 게 언어가 더 어려워. 언어가. 그러니까 이게 레벨을 넘는 단계가 다 있는데 언어 영역. 언어 영역은 영어는 읽기나 리딩 같은 거는 점수예요. 하는 만큼 늘어요. 단어 외운 만큼 늘어요. 그리고 과학탐구나 과학탐구는 물리는 조금 다릅니다만 물리는 양이 적기 때문에 카본은 어느 정도 같고 과학탐구 생물이나 인문계 영역은 점수예요.
공부하면 늘어가지고 어느 정도 늘어요. 점수라고 하는 거는 시간 대비 올라간다. 차근 늘어요. 쌓을 수 있다. 네, 차일 수 있어요. 쌓을 수 있는 게 과탐. 그리고 과탐이랑 그다음에 사탐. 네. 그다음에 영어. 듣기 영역 빼고. 네. 듣기 영역 빼고. 듣기는 지금도 극복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도넛처럼 올라가는 게 있어요. 팡팡팡 뛰는 게. 어느 순간 딱 깨닫는 거, 깨달음이 네, 오는. 깨달음이 오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수학이 그나마 괜찮은 거고요. 예. 제일 어려운 게 언어 영역이야. 그거 알 거야. 언어의 깨달음. 언어의 깨달음. 언어 영역 문제수도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이것도 엄청 길고. 네, 이게 적당히 올리긴 쉬워요. 근데 네. 이거를 언어 영역을 진짜 잘하려면 독해력도 독해력인데 네. 그 사람을 읽어야 돼. 그 사람을 읽어요. 출제위원회 의도. 그거 나왔네요. 출제위원회 의도. 의도 및 출제위원회 생각. 그리고 사람이 참 넓게 보고 상식적이어야 돼. 근데 그거는 저한테 되게 치명적이에요. 내가 특수하게 생각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이렇게 틀린다는 거죠. 틀린다. 항상 이렇게 해서 미친 거 아니야 이 새끼들. 뭐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자꾸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잖아. 맨날 따졌어요 저는. 네. 언어 영역. 물론 잘했는데 언어 영역 그래도 그건 있었어. 그러니까 언어 영역은 항상 그건 있어. 초상위 레벨의 차이는 네. 초상위 레벨은 그러니까 상위권 레벨은 나머지 과목이고 초상위 레벨은 수학에서 좀 차이고 초상위 레벨은 언어에서 차이 납니다. 초상위. 그러니까 전국 레벨 상위. 초상위에서는 수학에서 차이가 나고 초상위. 초상위에서는 언어야.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학교에서 맨날 전국 전교 1등 하던 애들 있잖아요. 걔도 전국 그 서준호 형이라고요. 네. 우리 전국 수석하시던 형 있죠. 네.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형이 제가 알기로는 모의고사 12번인가 3학년 때 봤어요. 고3 때. 그 모의고사 중에 되게 웃긴 게 전국 1등을 7번인가 8번을 했어요. 되게 웃기죠. 모의고사 10번 넘게 봤는데 그 중에 7, 8번을 전국 1등을 했어요. 네. 그런데 수능도 전국 1등이야. 네.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거 뭐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전국 1등 맨날 바뀌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아니 근데 생각 아니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 이름을 몰라요. 전국 1등이 누군지.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 왜냐면 그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맨날 왜 생각해보면 수능 1등이 시험 또 보면 또 수능 1등 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이거 운빨이잖아. 운빨이라 가지고 물론 쉬우면 달라요. 쉬우면 다르지만 어려우면요. 제가 봤을 때 1등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어려울수록 1등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그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우사인 볼트 9.6이랑 그 2등 9.8은 일반인이 봤을 때 똑같은데 똑같죠. 죽어도 못 넘겨요 그거. 발가락 하나 길이 정도. 네, 발가락 두 걸음 차이야. 걔는 두 걸음 차인데 맨날 해도 맨날 똑같아. 두 걸음을 극복을 못해. 극복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전국 1등은 모의고사에 거의 결정이 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1등은 학성고 누가 났다. 걔인데 진짜 망했어. 걔 진짜 불쌍하더라. 맨날 전국 1등한테 학성고에 있었는데 존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학성고는 어딘데요? 갑자기 학성고라고 모르죠. 죄송해요. 그 대구 학성고라고 옛날에 명문고등학교 있습니다. 거기서 꽤 그 수성구에 있는 굉장히 명문고등학교인데 거기 1등이 나온 걸 어떻게 알아요? 전 그것도 궁금해요. 알아요. 선생님께 이번에 대구 학성고에 뭐 아무개가 치고 올라왔다. 얘를 어떻게 이겨야 된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 선생님들끼리 다 알아요. 전국 1등부터 끝까지 그 서로 이게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과학고에서 누가 나왔다더라. 저번에는 뭐 어디 학성고에서 누가 1등이 나왔다더라. 그게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걔를 쳐부셔야 된다. 이렇게 그 흔히 말하는 그 전국 상위권을 만드는 선생님들 있죠. 그 머리 엄청 싸매요. 그분들도. 거기 나름의 리그가 있어요. 그것도 완전 최상위 리그가 있구나. 네, 최상위 리그가 있어요. 그것도 또 웃겨요. 그거 알죠? 원희룡 지사 있죠? 네. 원희룡 지사도 그때도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네. 원희룡 지사 전국 1등도 거의 예견된 거였어요. 계속 수석했어요. 원희룡 지사는. 그러니까 그때도 모의고사를 제가 보기에는 전국모에서 7, 8번 봤는데 원희룡 거의 한 번 빼고 다 1등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한 학년 위에 그런 고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 학년 위에 그런 고수가 있었죠. 근데
그 형 같은 경우는 우리랑 레벨 차이가 뭐예요? 그 형은 계속 1등 했는데 그 맨날 전교 1등 하던 봉건이 지금도 이름이 김봉건이라고. 네, 김봉건. 걔가 누군진 저도 모르지만 하여튼 뭐알 거예요. 뭐 혹시 방송이 나가면 학성고도 모르고 봉건님도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1등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맨날 1등 하던 봉건이도 전국 레벨 탑 10에 안에 못 들어갔던 게 항상 뭐냐면 언어력을 계속 잘못해서. 언어를. 그 똑똑한 애도 언어를 잘 못하네. 그래가지고 언어를 잘 못한다는 게 저희 때는 120점 만점이었죠. 네, 거기에 110점 110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걔도 그걸 못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알려면 수학은 어느 정도 도노가 되는 시기겠지만 언어는 제가 그 수능 볼 때 재수할 때까지도 깨우치지 못했어요. 도노가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언어는. 언어는 죽어도 왜냐하면 그건 제 성격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옳다고 믿는 걸 벗어나지 않는. 되게 시야가 좁고요. 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독해를 해도 이해는 가지만 이게 답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려면 제가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봤을 때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진짜 어렵다. 제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출제자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생각이 틀렸어. 내가 맞아. 네네네. 제가 그걸 못 버려요. 왜냐하면 특히 공부 잘하는 애들 자존심 되게 세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립니다. 언어 영역은 인성 탐구 영역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쫙 봐야 되고 일반인의 생각에 그러니까 수많은 엘리트랑 생각이 일치가 돼야 돼요. 수많은 엘리트 대한민국의 엘리트랑 거기에 대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코리아 컨센서스를 만족하는 사람. 네, 만족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저같이 내 생각이 맞는데 왜 지랄이야? 이거는 절대 언어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어력이 묘한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솔직히 재수하면서까지도 극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능을 그때 보면 한 50등 안에 30등 안에는 그 모의고사는 들었는데 그 탑 5 안에 이렇게까지는 못 든 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탑 5라는 게 전국에서. 전국 5등입니다. 네, 전국 5등입니다. 베스트 레코드가 얼마인가요? 베스트 레코드가 5등인가 7등인가 그 정도는 했었어요. 전국 근데 5등에서 7등. 네. 근데 그거 언어가 아마 그때는 별로 변별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때는. 신기하다. 진짜. 이런 걸 느끼면 공부가 좀 재밌어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얼마나 노가다야 이거. 재미도 없어. 여자친구가 생기는 것도 아니야. 제가 42이고요. 둘째가 40입니다. 셋째가 38이에요. 근데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아무도 안 했어요. 부모님 뭐라 안 해요? 존나 뭐라고 해요. 뭐라 할 것 같은데. 근데 제 집에 내려가기 싫어요, 제주도에서.